그래서 오늘 수학 덕분에 성장하는 아이, 그리고 수학 때문에 좌절하는 아이 설명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쯤에 한 5월 벌써 한 10일 정도잖아요. 10일 정도에 어떤 설명회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어요. 아마 이제 이번 설명회는 초등학생 그리고 중1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인데 뭐 중학교를 이제 새로 간 친구들이라면 학교를 적응하는데 아마 3, 4월은 좀 신경을 쓰셨을 것 같아요. 새로운 학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하고 적응을 하는데 좀 에너지를 쏟고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3, 4월이 돼서 적응을 한 것 같고 어느 정도. 그럼 이제 5월에는 이 아이의 이제 앞으로의 1년 동안 학습 방향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중학교 동안 수학 공부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할지가 궁금하셔서 설명회를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고려대 생체의공학과를 졸업했고요. 생체의공학과가 제가 입학할 때 처음 생긴 학과였어요. 지금은 바이오의공학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뭐 원래 중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제일 좋아했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막 수학을 사랑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서 막 수학과를 갈 정도의 막 마음은 아니어서 그 당시에 좋아했던 물리와 생물을 둘 다 할 수 있는 학과다라고 해서 의공학과를 졸업했고 뭐 필요 없는 정보지만 졸업하고 회사도 다녔었어요. 회사 다니다가 근데 좀 도저히 회사는 적성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저랑은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그동안 물론 학생 때 과외도 하고 뭐 학원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하고 했지만 아무튼 이제 메이저 수학 학원에 2017년 1월 초에 와서요. 이제 지금까지 쭉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9년 차 정도가 됐어요. 한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은 메이저 수학 학원에서 부원장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꽤 생각보다 오래 여기 지역에서, 분당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특히 중학교 아이들은 근처에 순회중, 내정중, 샛별중, 뭐 학교 시험 경향성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체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래서 시험 지역에 그러니까 같은 학교여도 그동안 이제 어떤 흐름으로 시험이 되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뭐 근처에 있는 내정중은 조금 시험이 그러니까 처음 왔었던 2017, 18, 19 때만 해도 시험이 좀 차츰차츰 계속 어려워졌었어요. 점점 더 어려워져서 약간 이제 피크를 찍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 수업을 했잖아요. 중학생 아이들도 그때 다 온라인 수업을 했고 우리 1학기에 원래 시험을 그 전까지는 중간 기말 다 봤었거든요. 한 학기 중간 기말 보다가 코로나 때는 시험을 한 번만 보게 되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니까 아무래도 시험 난이도가 어렵게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시험이 그때 전체적으로 좀 다 쉬워졌어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이 기출을 풀다 보면 이제 가끔 그러니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도 예전 기출을 보게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때 왜 이렇게 어려웠어요? 할 정도로 난이도 편차가 좀 있는 편이에요. 코로나 전과 후로. 근데 그러다가 2023 정도부터 이제 시험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시험도 다시 2번 보고 중간 기말 보면서. 근데 그럼에도 사실 내정은 계속 쉬웠어요. 최근에.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서는 뭐 수학만 쉬운 게 아니고 뭐 영어, 국어도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가지고 아이들이 물내정이다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이제 계속 좀 쉬운 난이도로 출제되다가 작년쯤에 한 번 정도 2, 3학년 통틀어서 한 번 정도 어려운 시험 나오고 대부분은 수월하게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필로는 변별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근데 수행평가를 약간 까다롭게 내서 거기를 꼼꼼하게 봐서 좀 점수를 많이 깎는 트렌드로 좀 내정은 나왔고 그래서 올해는 이쯤이면 이제 어려울 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매년 생각을 하는데 이번 중간고사도 2학년, 3학년 다 무난하게 시험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순회중은
순회중은 사실 제가 순회중을 항상 메인으로 뭔가 순회중 학생들이 많아서 하고 있는데, 순회중은 시험이 좀 수학 센스가 필요한, 좀 수학적 직관이 필요한 문제를 항상 두세 문제씩은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처 지역으로 하면 순회중이 최근에는 가장 어렵게 내는 편이고,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이제 성실함으로 승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한계선이 있을 법한 시험을 계속 순회중이 내고 있어서, 이제 다른 학교 친구들이라도 어려운 학교 시험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분당 지역에서는 지금은 순회중, 아니면 좀 멀리는 매송중, 판교에서 매송중도 요즘에 까다롭게 프린트가 어려워져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순회중은 아무튼 조금 이따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순회중이 어려운 편, 그리고 샛별중은 계속 전에서부터 리터니들이 많은 학교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영어 시험이 계속 까다로운 편이었는데 수학은 무난했거든요. 근데 교장 선생님의 뭔가 그 시험을 어렵게 내고 싶다라는 바람인지 가끔씩 한 번씩 되게 튀기 어렵게 내요. 그래서 작년은 1학년 시험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내정, 순회, 샛별 다 통틀어서도 샛별 1학년 시험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지금 1학년이 거의 10년 동안 시험을 안 보다가 작년부터 1학년 2학기에 시험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1학년 2학기 시험을 볼 건데, 학교 프린트 자체도 샛별이 되게 어려웠고, 근데 여기서 나올 거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설마 이렇게 나올까 했는데 진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이 되게 어려웠고, 다른 학교들은 무난했고, 내정순회도 학교 프린트에서 나왔는데 그래도 할만한 시험이 나왔었던. 그래서 샛별은 가끔 튀게 어렵게 나올 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좀 특징, 이제 총 한 10년 가까이 통틀어서 학교마다 특징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수준 막 이런 거를 많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고등학교도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그냥 항상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등급을 내야 되니까 코로나 때 혹시 좀 고등학교도 쉬워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학교는 계속 어려웠고, 중학교는 좀 계속, 그러니까 쉬운 학교는 계속 좀 무난하게 나오는 편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특이한 게, 대진고가 코로나 전에 그걸로 되게 선생님들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달랐거든요. 앞부분의 어려운 문제를 좀 쏟아냈어요. 그래서 맨 처음 3번인데 계산이 엄청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장부터 멘탈이 털리는 시험을 내다가 코로나쯤부터 학교 부교재 연관율이 되게 높은, 그러니까 어렵긴 어렵지만 계산이 정확하고 빠른 친구들은 잘 볼 수 있는 시험을 내다가 이번 중간고사가 또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앞 페이지까지는 괜찮은데 두 번째 페이지부터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래서 근데 왜냐면 이번에 대진고 간 친구들이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시험 난이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향성이, 분당 지역의 중고등학교 시험의 경향성이 이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자 자녀분들이 뭐 시험이 어려운 학교를 다니고 있을 수도 있고 쉬운 학교를 다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떤 일들을 앞으로 중학교 2, 3학년 하면서 겪을 수 있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 설명회를 하게 된 게, 저희 반이 한 번 이제 이렇게 같이 연을 맺으면은 좀 오래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1 때 해서 고등학교까지 쭉 가거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반의 비중이 고등학생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고2, 고3이 초반보다 되게 많아져서 시간이 앞에 내시 타임이 이제 전보다는 시간이 나게 돼서 올해는 초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올해 초부터 계속 상반기에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오랫동안 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친구도 제가 한 초6 때 봐서 지금 중3인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시험이 어려운 학교에서 다니고 있는데 되게 선하고, 제가 본 친구 중에 정말 성실하고 성실함을 무기로 하고 순하고 이런 친구 있잖아요. 사춘기가 오나 중2병이 좀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수학도 열심히 했겠죠. 공부를 열심히 해왔어요. 근데 그래서 중1 때 동안은 시험을 안 봤으니까 그때는 계속 공부를 이제 뭐 선행을 쭉쭉쭉 하다가 중2 첫 시험을 이제 대비해서 기출을 보잖아요. 분당 지역 2000 뭐 몇 년 이렇게 쭉 보고 강남 기출을 보는데, 이제 그동안 기출을 보지 않고 진도를 쭉 나갔을 때는 뭐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 센을 푼다. 그러면 한 페이지를 풀면 상문제가 있잖아요. 센의 상문제. 그러면 그 문제 정도 틀리고 뭐 한두 문제 정도 뭐 실수로 틀리거나 하는 정도예요. 그럼 그 정도인 아이가 기출을 처음 봤어요. 그러면
20문제 중에 한 몇 개 정도 틀릴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센에서 한 상문제 정도 빼고는 다 풀고 상문제도 제 도움으로 당연히 이제 오답을 다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래도 뭐 한 70점대 뭐 5문제 뭐 이렇게 예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한 처음 보면 7, 8문제 틀려요. 중학교 시험에서. 그리고 좀 어려운 학교 시험의 경우에는 반타작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실제 시험이 아니라 연습할 때 처음 시험에서는 그게 왜냐하면 단원이 쭉 다 있잖아요. 1학기 단원, 단항식, 다항식, 부등식이 섞여 있는 시험을 보는 것도 일단 경험이 적고, 그러니까 계속 그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꺼내는 걸 처음에 좀 어려워하거든요. 낯설어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익숙하지 않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을 많이 시키고, 성실한 친구니까 공부량도 많이 하고 오답도 꼼꼼하게 해서 이제 시험을 봤어요. 첫 시험을 봤는데 애가 되게 학교 앞에 저희는 이렇게 주요 학교들은 학교 앞에 시험 끝나면 가거든요. 선생님들이 시험 끝난 날, 수학 시험 끝난 날 가는데 되게 상기된 채로 나오는 거예요. 뭔가 막 평소와 다르게 되게 차분한 친구인데 상기된 채로 나와서 시험을 역대급으로 잘 봤나, 되게 잘 봤나, 평소보다 잘 봤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아이에게 기대하는 점수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80, 90점대까지는 안 바래도 80점 초반 이 정도까지라고 기대를 하고 딱 갔는데 완전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렁했죠. 왜 그랬냐 보니까 그러니까 첫 시험이라서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다른 과목들도 긴장을 하죠. 영어, 국어도 긴장을 하는데 중학교 시험은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거든요. 영어, 국어는 특히. 그래서 한 번 하고 한 2-3번씩 다시 풀 수 있어요. 근데 수학은 좀 계산이 느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검토할 시간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좀 자신 없었던 수학이니까 더 긴장을 해서 평소에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많이 와장창 틀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만 겪는 게 아니라 그건 되게 흔하게 겪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오답 제가 안 알려주고 그냥 혼자 해봐라 했는데 틀린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을 한 2-3문제 빼고는 혼자 다 오답을 하는 거예요. 안 알려줘도. 그래서 첫 시험이라 그럴 수 있다. 이게 너가 만약에 쉬운 학교였으면 고등학교 때 겪을 일을 미리 좀 면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면역이 된 거라 생각하자 하고 2번째 시험을 또 열심히 준비했겠죠. 2번째 시험에서는 부등식이랑 이제 이런 어려운 것들이 나와서 걔네를 열심히 이제 이번에는 좀 진짜 본 실력을 보여주자.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보자 라고 해서 근데 혹시 이제 성실한 친구라고 얘를 믿고 있지만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답을 베꼈거나 아니면 혹시 이제 좀 불성실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채점도 제가 직접 다 해주고 오답도 진짜 한 문제 한 문제 다 보고 이렇게 해서 연습을 시켰어요. 왜냐면 정말 잘 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2번째 시험에서 또 학교 옆에 갔는데 그때는 이미 좀 눈물이 그렁그렁 해 있고 이제 몸도 덜덜 떨리고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좌절했어요. 왜냐면 얘가 진짜 잘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정도면은 왜냐면 얘 말고 이제 다른 친구들도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잘 봤거든요. 잘 봤는데 유난히 더 마음이 갔던 이 친구가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니까 뭔가 잘못 내가 하고 있는 건가?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부모님한테도 학부모 어머니한테도 전화를 드렸죠. 이러이러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생각보다 의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수학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목도 그랬던 거예요. 다른 영어에서도 평소 영어 선생님한테도 똑같은 피드백을 받은 거죠. 학원에서 평소에 하던 것보다 이제 좀 실력이 안 나왔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번째 시험도 오답을 해보니까 시험지를 제가 보니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운 학교는 앞부분에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가끔 섞여 있거든요. 뒤에 이렇게 2문제 팍팍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익숙해 보이는데 이제 풀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멘탈이 나간 거예요. 이거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손을 대봤는데 선지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음 걸 갔는데 이미 거기서 이제 좀 영혼이 이미 빠져 있고 손만 풀고 있는 거예요. 이 키워드를 보고 내 손은 풀고 있는데 그 다음 생각을 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풀이를 봤는데 앞부분은 다 제대로 써 있어요. 필요한 도입은 다 했는데 답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갑자기 중간에 뚝 끊겨 있고 답이 체크하고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오답을 했을 때 대부분은 풀 수 있었던. 그래서 이제 그때 마음을 좀 바꿨어요. 얘한테 목표를 80점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맞추자. 왜냐하면 이제 시험으로 얘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면 난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잖아요. 난 진짜 수학을 못하는 애인가 보다 하고 더 이상 의욕을 상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 시험 때는 할 수 있는 것만 맞추고, 그러니까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아예 우리 점수를 보지 말고 평소에 풀 수 있는 거는 맞추는 것만 연습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목표를 바꾸고, 다행히 이번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막 아주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이제 시험 끝나고 나오자마자 하는 말이 그래도 좀 밝은 표정으로 나와서 선생님 저 이번에는 풀 수 있는 건 다 맞아서 그래도 한 80에 조금 못 미치는 점수를 맞고 이제 됐어요. 근데 이번에 시험이 좀 어려운 편이었는데도 틀릴 만한 문제 맞추고, 그리고 이제 실수로 조금만 틀린 거라서 너무 잘했다. 우리 이 방향으로 다음번에는 실수는 더 줄여서 진짜 어려운 것만 틀리자라고 다음 목표를 또 잡았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학교에서 흔히들 겪는 일이에요. 이 친구가 특이한 게 아니라 많이들 겪는 일이고, 시험이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시험 말고 수행평가에서 어려운 학교는, 어렵다기보다는 까다롭게 하는 학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전체 1학년 수학 시험이 100점이면 지필이 25점이거든요. 중간 기말이 25고, 이제 수행평가랑 그게 50점이에요. 그 중에 10점이 태도 점수고, 보통 수행평가로 20점 이렇게 두 번 보게 되는데, 수행평가 비중이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그리고 수행평가를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내는 학교가 있고, 깎기 위해서 내는 학교가 있거든요. 주기 위해서 내는 학교는 보통 문제를 줘요. 뭐 몇 페이지, 교과서 몇 페이지, 뭐 생각해보기, 몇 페이지, 뭐 몇 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슷한 걸 연습해서 이제 풀어낼 수 있으면, 숫자 바꾸는 정도로 할 수 있으면, 성의를 보여주면, 정말 좀 풀이 과정의 성의를 보여주면 점수를 주는 학교가 사실 대부분이고,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끔 깎기 위해서, 선생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범위가 자체가 뭐 교과서 4페이지에서 70페이지 그냥 이렇게 주고 아무 그게 없어요. 힌트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전체 내용에서 평소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수행평가에서 어떤 특별한 유형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에서는 20점 만점에 예를 들어, 그리고 되게 많이 깎거든요. 이제 쉬운 학교는 들어보면 깎이는 애가 좀 특이한 애예요. 대부분 20점이고 가끔 18점, 뭐 19점 이런데, 어려운 학교는 만점 받은 애가 반에 한 5명 아니면 막 1명일 때도 있어요. 심할 때는. 그리고 14점, 13점 이렇게 와장창 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100점 만점에서 이미 6점이 깎였어요. 그럼 중간 기말에서 좀 더 삐끗하면 바로 A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만약에 특목자사를 준비하는 친구 같으면 이제 바로 나가리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 근처에 있다가 판교 쪽으로 이사 가는 친구도 실제로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낼 수 있다,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는 게 어려운 학교에서의 모습이고요. 시험이 쉬운 학교는 이제 이 친구도 중1 때에서 지금은 고1까지 계속 같이 있는 친구인데, 얘는 반대로 좀 잘하는 애였어요. 근데 초등학교는 이 근처 이제 내정, 순회 이쪽에서 있다가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간 이제 외곽으로 가게 돼서 중학교를 외곽으로 갔는데, 잘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얘도 제가 욕심을 내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반 애들 개개인별로 이제 저 혼자 생각하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고 단기적인 목표가 있는데, 이제 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좋은 대학교까지 갈 수 있는 애라고 생각을 하는 애였어요. 근데 시험이 쉬운 학교로 갔죠. 그러니까 사실은 분위기가 조금 이제 공부를 좀 덜 하는 학교 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래서 가기 전부터 계속 말했어요. 너가 분명히 공부량이 줄어들 거다. 왜냐하면 주위에 보이는 친구들이 다 같이 안 하면 너가 혼자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신신당부를 이제 3년 내내 계속 했는데, 공부를 좀 하는 애라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전체 공부량이 이제 비슷한 실력에 다른 빡센 학교를 다니는 애랑 비교하면 3년 동안 누적된 공부량이 적어져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물론 점수로는 잘 나왔어요. 시험 점수로는 3년 이제 중2, 3 전체에서 뭐 항상 100점 아니면 뭐 하나 틀리는 정도로 계속 잘 나왔고, 이제 졸업할 때도 정규권에 드는 성적으로 가서 지금 특목고 진학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의 또 그런 단점은 고등학교 가서 역시나 걱정을 했는데 좀 깨져요. 고등학교 가서 앞서 말했던 시험이 어려운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제 고등학교 가서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장점으로는 자존감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나는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애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그 가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장점인데, 단점은 고등학교 가서 그 눈높이 자체가 약간 낮게 설정돼 있다 보니까 한 번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비하는 공부량이 좀 적더라. 그래서 그거를 고등학교 가기 전에 깨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학교를 다닌 아이는 자존감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질 확률이 있지만 고등학교 때 겪을 일을 좀 미리 겪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쉬운 학교는 또 반대의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이제 자녀분들의 중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의 특성을 생각해서 고등학교까지 내다봤을 때 좀 어떤 부분이 단점이니까 이걸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부 방법을 설정해야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제 했고요.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하게 많이 이 시기에 궁금해 하시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선행이냐, 심하냐를 되게 궁금해 하시죠. 왜냐면 시간이 많잖아요. 시험을 안 보잖아요. 중1 때 시험을 안 보고 초등학교 때도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친구 엄마는 위에 언니나 오빠가 있는데 고등학교 가기 전에 뭐 수1까지는 해야 한다더라. 아니면 고1 과정까지는 적어도 해야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것보다 이제 더 언니 오빠가 있는 이제 학부모님은 근데 그거 해보니까 필요 없다. 결국 고2 때 다 만난다. 그래서 이제 심화를 제대로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거지?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위에 첫째를 키워보니까 얘는 심화만 했더니 선행이 좀 아쉽더라 해서 이제 둘째는 막 선행만 빡세게 시키는 경우도 있고, 되게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머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 시기에 어머님들은 오히려 좀 알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무지성 선행은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선행만 여러 번 훑는 거는 좀 의미가 없어서 아는데, 아이들이 또 이때 초조해져요. 특히 중1 때. 초6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중1에 가면 애들이 그렇게 학교 책상에 정석을 놔요. 정석은 심지어 그러니까 학원 숙제는 라이트센이에요. 쉬운 교재인데 학교에는 정석을 들고 간대요. 근데 이게 매년 들어요. 실화로 듣는 얘기예요. 학부모님 상담을 하면. 그래서 좀 자존심인 거죠. 내가 뭘 하고 있다는 자존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하는 아이들은 난 중학교 거 하고 있는데, 심지어 중학교 1학년 1학기 하고 있는 친구들 많잖아요. 1학년 1학기 하는데 쟤 잘 못해 보이는데 고등학교 거 하네? 그럼 나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막 조급해지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시기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도 옛날에는 설명회를 이 주제로 많이 할 때 가능한 선행을 그래도 하시는 게 이렇게 권고 드린다라고 했어요. 가능하면.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없거든요. 정말로 없어요. 선행을 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 전에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놓으셔라. 근데 그냥 하지 말고 그 전 단계를 잘 다지면서 하라라는 약간 두루뭉술한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맞는 말이긴 하니까. 근데 이제 다시 또 고심을 하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게 상위권 아이들은 선행을 하시고요. 중위권 이하로는 심화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상위권 아이들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조금 기준이 빡세요.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은 사실 이미 아실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학원도 다니고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만나고 하면서 얘는 정말 잘해요. 수학에 잘해요. 라는 얘기를 좀 계속 들으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과정을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는데 막힘없이 받아들였던 아이들은 선행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심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얘가 지금 예를 들어 중1이에요. 그리고 선행을 고등학교 걸 쭉 하겠죠, 지금? 그리고 그럼 심화를 언제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얘가 중2학년 1학기가 돼서 심화를 하잖아요. 그럼 진짜 상위권인 아이들이라면 이때 뭐 시험 기간에 1품 블랙라벨 뭐 다 어려운 거 다 해도 시간이 남아요, 시험 기간에. 왜냐하면 심화에서 오답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오답이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스텝에서는 당연히 어려워하지만 그냥 A급의 뭐 예를 들어 B 스텝 정도까지는 수월하게 전체에서 뭐 한 3-4문제 정도 모른다 해서 그거 오답하고 해결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많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굳이 그 전 1학년 때 심화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 BC 정도 확실히 하고 가면 다음 뭐 1품 이런 거는 제 학기 현행할 때, 시험 대비할 때 해도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면 돼요. 근데
사실 대부분은 상위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도치맘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면 그 5%, 10% 많이 보면 10% 아이들 빼고는 90% 아이들은 이제 중위권 이하의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은 심화를 하는 걸 더 추천하는데,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심화를 할 때 전체에서 모르는 게 세뇌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중위권 이하 친구들은 이제 심화를 그때 시험 기간에 한다라고 하면 한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제일 어려운 단계는 아예 손도 못 대고요. 그 전 단계에서도 한 반 정도 성취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해내는 걸로도 시험 기간에 하기에 되게 벅차요. 그걸 하기에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진도를 나갈 때 심화를 병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선행을 하는데 비중을 심화에도 좀 더 많이 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심화를 할 때 유의하셔야 할 게, 문제 푸는 양을 예를 들어 센을 했으면 센을 한 단원을 숙제로 내줬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애예요. 근데 이제 난이도 단계를 옮겨서 뭐 예를 들어 블랙 라벨을 했어요. 근데 블랙 라벨도 만약에 그 한 단원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틀린 오답이 훨씬 많거든요. 센 한 단원을 다 푸는 것보다 블랙 라벨 종이로는 몇 장 안 돼요. 근데 거기서 틀리는 게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양을, 그러니까 얘가 오답을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 숙제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 푸는 양을 줄이는데, 그러면 이때 이제 부모님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아, 근데 학원 숙제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공부 양이 너무 몇 문제 푸는 것밖에 안 해서 되나? 근데 이제 얘를 생각하면, 공부하는 이제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얘가 이걸 풀고 오답을 하고 소화하고 다음 걸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푸는 양보다는 오답을 해서 소화하는 걸 목표로 이제 그 정도 양으로 심화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오답을 항상 끝까지 해야 돼요. 오답, 이게 생각보다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안 돼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습관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힌트를 주잖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하고 그냥 안 하고 넘어가거나 중간까지 하고, 이건 이제 뒤에는 계산이니까, 단순 계산이니까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답을 내는 것까지 해봐야 진짜 시험에서도 답을 낼 수 있어요. 이게 답을 안 내보면 실제 시험에서도 접근은 해요.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하고 접근하는데 답 못 내고 틀리는 거죠. 그래서 오답을 끝까지 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다시 한번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심화뿐 아니라 모든 문제집에서 그런데, 틀렸던 걸 오답을 끝까지 하고 그 틀렸던 것만 다시 한번 푸는 거. 이 방법을 제대로 했을 때 성적이, 그러니까 기존의 성적에서 안 올랐다고 한 애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단 요걸 정말 제대로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푸는 게 생각보다 아이들도 거부감이 있고 어머님들도 굳이 이걸 다시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 낭비 아닌가? 근데 이걸 하고 안 하고가 성적을 올리고 안 올릴 수 있고의 핵심이라서 이걸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심화를 그러면 이제 중위권 아이들이 왜 해야 되냐,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 심화 문제라는 게 결국 그거거든요. 그 전 단계의 난이도는, 특히 중학교는 한 스텝 정도로 문제풀이가 끝나요. 그러니까 센 정도에서는 뭐 부등식을 배웠다. 그럼 이제 그거에서 필요한 식 하나, 개념 하나를 생각하면 풀려요. 근데 심화는 그게 문제의 조건이 좀 다르게 표현돼 있거나 아니면 뭐 두 가지가 합쳐져 있거나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표현이 내가 보던 방식이 아니어서. 그걸 보고 이 조건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하는 게 수학을 푸는 거의 핵심이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과정까지 간다면 이제 문제의 조건이 5개가 나와 있고 이 중에 내가 안 쓴 조건이 있어요. 그럼 그건 문제를 잘못 푼 거잖아요. 고등학교 시험까지는 문제에 뭔가 있는데 내가 안 쓴 게 있어. 그럼 그거는 그러니까 뭔가 어쩌다가 맞은 거지 확실한 풀이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이것도 이제 우리는 다 컸으니까, 엄마 아빠들은 다 공부를 해봤으니까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하지라고 하는데, 이제 직접 아이들을 대면하는 제 입장에서는 꽤 잘하는 아이들도 그 눈치를 못 채는 게 많아요. 이 조건이 왜 이렇게 표현됐는지에 대한 거에서 문제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뭐 다른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 단원에 근, 실근의 개수, 허근 이렇게 나왔다. 그럼 그거에만 꽂혀가지고 판별식 생각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걸 훈련하는 게 결국 심화 문제들을 푸는 거고, 그 길을 뚫어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인데 처음에는 정말 못하거든요. 그걸 못하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쌓여야 돼요. 그래도 한 1년, 좀 길게 보면 2년 정도는 쌓이면 이제 그 후에 봤을 때 그 전에는 계속 한 중위권에서 머물러 있던 아이인데 한 2년 지나서 봤을 때 이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 전에는 그냥 어려운 문제 별표 쳐놓고 이거 모르겠어요 하고 끝인 건데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메커니즘? 이걸 이제 얘가 받아들인 상태에서는 질문이 이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이 다음에서 모르겠어요 라는 게 되는 과정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걸 뚫는 게 결국 심화를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때 그래서 문제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양 정도로 그래서 끝까지 푸는 거를 오래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중학교 때 안 해놓으면 고등학교 가서는 마음이 더 조급해요. 내가 그냥 진도만 나가도 되게 벅찬단 말이에요. 근데 더 어려운 문제까지 하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차라리 쉬운 거에서 내가 맞출 수 있는 걸 풀자로 돼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중학교 때 눈높이, 내 수학의 리미트를 좀 올려놔야 고등학교 가서도 이제 더 상위권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니까 지금 현재 중위권이라면 선행보다는 심화에도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선행에만 그러니까 가끔은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제 어차피 중학교 거 뭐 연립방정식 아니면 뭐 곱셈공식 이런 거 고등학교 거 하면 중학교 거 잘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선행만 쭉쭉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길게 고3까지 봤을 때는 그게 단기적으로는 내가 공부를 더 어려운 걸 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것 같은 좀 자기 만족을 주거든요. 근데 길게 고3 때 결과를 내는 것까지 생각하면 이제 그거에만 치중을 하는 거는 좋은 결과를 본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거를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하위권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다들 이제 뭔가 대놓고 뭔가 못한다라고 하기가 그러니까 이때는. 그런데 하위권 친구들은요, 지금 특히 초6, 중1 아직 공부를 제대로 많이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제일 중요한 게 공부 양을 늘려야 돼요. 아직 공부 습관이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이 나이 때. 공부 양을 생각보다 많이 늘려야 돼요. 그냥 문제집 한 권 풀고 이 정도로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연산을 풀었을 때 특히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중1-1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 넘어가는 고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공통수학 1을 할 때는 어려워해요. 근데 그렇다고 얘가 하위권인 게 아닌 게 그 파트는 상위권인 친구들, 그러니까 수학 머리가 좀 있는 친구들도 1학년 1학기 그리고 공통수학 1을 처음 배울 때는 다 어려워요. 지금까지 봤을 때. 그래서 거길 못한다고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여러 번 했는데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연산 정확도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1학년 1학기 다항식 계산, 그 정수와 유리수 계산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많이 아직 틀릴 수 있거든요, 누구나.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대강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빨리 1-2, 2-1 이렇게 넘어가면 이것도 한계선이 있어요. 하위권에서 중위권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다음 스텝으로는 갈 수가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초6, 중1이라면 공부 양을 좀 늘려야 한다. 힘들어 해도 이제 오래 진득하게 앉아 있는 거, 그거 습관 들이는데 집중을 하셔라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측면으로는 뭐 수학을 할 때 이해를 하는 거랑 암기를 하는 거랑 암기를 해서 공부하는 게 맞냐라는 고민을 지금은 안 하실 텐데 나중엔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공부 유형이 너무 많으니까 수학할 게 특히 암기에 특화된 친구들이 외고 친구들, 그러니까 문과 성향이 되게 강한 친구들을 가르치면 정말 암기를 좋아해요. 암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제 수학 선생님의 입장으로는 조금 힘든 친구들인데 왜냐하면 이해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암기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타고나게 암기를 너무 잘해서 이 유형을 다 외워버려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가서. 그래서 이건 근데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1단계, 2단계, 3단계 짝짝짝 해가지고 근데 그 암기도 엄청 잘해요. 막 몇백 문제 있어도 그거 다 해요. 근데 거기서 숫자만 바뀌는 정도면 그게 통하는데 유형이 아예 바뀌어버리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습관을 그렇게 암기 말고 이해로 하는 그 길을 뚫어놔야지 고등학교 때 그걸 계속 저도 노력을 하고 하는데 바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아직 어린 지금 암기로 뭔가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암기도 필요한 게 맞거든요. 예를 들어
또 반대로 이해만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남자친구들 중에 좀 게으른 친구들은 뭐 예를 들어 삼각비에서 우리 1대1 대 루트 2, 뭐 2대1 대 루트 3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죽어도 안 외워요. 항상 그림을 그려보고. 그리고 근해 공식이 있는데 그것도 절대 안 해요. 맨날 유도를 하려고 해요. 맨날. 근데 가끔 그렇게 특이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적절하게 써야 된다. 좀 어떤 유형에서 이 유형이 나오면 필요한 식을 암기가 필요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꺼내 써야 하는 무기가 될 수 있게 이해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해의 범주도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신경 써줘야 된다는 거고, 그럼 어떤 문제까지 암기를 하고 어떤 유형은 이해해야 하는지는 이제 그걸 알려주는 것도 또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이기 때문에 좀 그 적절하게 써야 한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궁금하신 게, 양치기를, 수학은 양치기다. 뭐 해서 이렇게 공부량을 많이 하면 잘 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 공부량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지금 말고 한 중학교 2, 3도 아니에요. 한 고등학교 1, 2, 3 되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영어 학원 선생님이 수학 공부하라고 했다는 말, 아니면 뭐 아까 말한 외고 그 입학 설명회에서 겨울방학 앞두고 그 교장 선생님이 말해요. 수학 공부하라고. 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영어 국어 선생님들이 이제 고등학생 될수록 이제 영어 국어 비중 줄이고 수학 늘려라. 전체 공부 시간에 최소 50%? 한 70% 정도는 수학에 하는 거라고 앞으로 이제 방향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 중학교 저학년까지는 이제 골고루 하는데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생각하면 그게 맞다라는 거. 그럼 양치기를 하는데 무작정 양치기는 당연히 안 좋은 거 아실 거예요. 얘가 지금 할 수 있는 단계 말고 그 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 70%,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심화라고 하죠. 얘한테 좀 도전이 될 수 있는 문제 30% 정도의 비중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지금이라고 하면 선행하는 과정의 개념서, 그리고 심화하는 과정의 심화서 두 개의 비중을 이제 이거는 몇 페이지까지, 이건 몇 페이지까지 비중을 맞춰서 공부량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얘가 숙제하는 양 자체를 처음에는 거부해요. 이만큼이나 숙제를 해오라고 하면서 되게 막 충격받는데 당연히 하는 거야. 친구들 당연히 다 하고 언니 오빠들 다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 받아들이거든요. 그 과정이 지금 한 번은 필요하다. 전체 공부량 그렇게 되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이때 고민이 그거인 것 같아요. 한 번쯤 다들 답지를 베낀 것 같다. 이런 거, 이제 아이들이 답지를 베끼는 것 같다. 라는 거를 되게 모범생 같은 아이들도 한 번씩은 이제 있어요. 근데 이것도 궁극적인 방향성, 고등학교까지의 궁극적인 방향성은 답지를 보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답지는 그 문제집을 만든 사람들이, 수학을 전공한 그 사람들이 되게 성의를 들여서 풀이 과정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 뭐 서술형 많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서술형이 학교마다 다르지만 많은 학교는 30점, 그러니까 지필고사에서 아니면 한 20점 정도로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바른 풀이 과정이 써 있는 게 답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그래서 풀이 과정을 참고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내가 이제는 점점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익숙해져야 하잖아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를. 근데 그때 답지를 보고,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정말 내 공부를 위해서, 나의 수학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걸 보고 받아들이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써보고 하는 연습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나이에는 솔직히 그게 되는 아이가 거의 없잖아요. 답지를 보고 이거 내 숙제를 위한 숙제가 아니라 내 공부를 위해서 이걸 본다라는 아이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정말 바르고 착한 그런 아이들조차도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거는 어린 친구들은 학번에 답지를 그냥 넣어놓고 제 앞에서 채점을 하고, 근데 셀프로 채점을 하는 거는 도움이 되는 게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문제집은 문제가 막 몇백 문제잖아요. 연산 문제가. 그래서 그건 엄마가 채점해주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중학교부터는 이제 조금은 아이가 공부를 독립할 수 있도록 답지 스스로 채점해보고 스스로 오답하는 거. 근데 그 속여서 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는 건 필요하겠죠. 근데 방향성을 생각할 때 이제 그걸 보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거에 도움이 주는 방향으로 막 답지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고
체화하는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기에 뭔가 아이 엄마라면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킬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까지 공부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할까 이제 그동안의 경험들을 쭉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학원에서 메이저 노트라는 거 아마 쪽이 전시대에 있는 거 이번 주에 메이저 노트 콘테스트 기간이라서 있기도 한데 귀찮아도 혹시 아직 그 비재원생 분들 중에 풀이가 노트에 쓰는 습관이 안 들여 있는 아이라면 이 시기엔 그럴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중1이면 아직 이게 안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책에 푸는 게 익숙하니까. 근데 노트에 쓰는 거랑 책에 푸는 거는 생각보다 차이가 커요. 왜냐하면 노트에 쓸 때는 단계가 있어요. 눈에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곳에 이제 내 표리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 그 다음에 2번째, 3단계, 그래서 이제 답이 나온다라는 게 내 눈으로도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집을 풀면 그 빈 여백에 풀잖아요. 그러면 그 체계적인 과정 없이 이 조건이 있어요. 그걸로 뭔가 끄적끄적 해보고 안 나오네? 2번째 이 조건으로 뭔가 끄적끄적 하다가 어쩌다 답이 나올 때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지금쯤부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은데 노트에 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재오답, 오답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틀리고 옆에 오답을 하잖아요. 그리고 맞았으면 세모 표시를 해요. 그리고 책에는 어떻게 하냐면 틀린 문제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문제만 다시 한번 푸는 거. 그래야 진짜 자기게 되거든요. 그 책의 수준이 자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훈련시키는 거 이제 학원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라도 꼭 훈련을 시키셔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학생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게 다를 거예요. 진도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필요한 선행이랑 심화의 비율도 다를 거고 그래서 그 적절한 지금 이 학생에게 제일 필요한 로드맵을 짜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시기에 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아무래도 개별 진도다 보니까 학생마다 같은 학년이라도 쓰는 책이 다 다르고 진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좀 수학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가끔 있잖아요. 아이들 입으로 더 많이 듣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반에 진짜 수학 천재 있다. 쟤는 뭐 맨날 유튜브만 보고 맨날 노는데 시험에서 맨날 100점 맞더라 하면서 부러워하면 항상 그 얘기를 해줘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다. 심지어 고1, 2까지도 걔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고3 때는 결국은 성실함이 이기는 걸 수차례 이제 정말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당장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힘든 거 아는데 이제 계속 길게 보고 고2, 3까지 보면은 더 성실한 아이들이 이기기 때문에 길게 보고 우리 꾸준히 해보자. 근데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수학적 자존감을 좀 높여서 하는 걸 이렇게 집중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그냥 이제 저희 반 아이들은 어떻고 중학교 분당 지역 내신은 어떻고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설명해 준비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사실 말을 되게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항상 부담인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우리 반 아이들 어떤지 얘기해주자라고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입학 테스트 원하시는 분은 그거 써서 나가실 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